안녕하세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 1편을 통해 많은 작곡가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작곡가들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듣는 건 역시 클래식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이 많은 만큼 그들에 관한 에피소드 역시 정말 많아서 1편으로 모든 이야기를 담기에는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 2편. 1편에서 미처 담지 못한 또 다른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과 함께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불리는 하이든. 100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하며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하이든이 하마터면 진짜 아버지는 되지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이든이 음악에 재능을 보이자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음악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성당에서 성가대원을 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하이든의 목소리는 유독 맑고 고와서 보이소프라노로 아주 제격이었고 성당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성당 관계자가 하이든의 목소리가 아까우니 카스트라토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카스트라토란 변성기가 오기 전 남자아이의 고환을 제거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맑은 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가수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하이든은 이 제안을 받고 카스트라토가 될 생각에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이게 기쁜 거지? 하지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카스트라토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했고 결국 하이든은 카스트라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이든의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는커녕 그냥 아버지도 되지 못할 뻔해. 초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 가곡과 실내악 그리고 피아노곡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작곡했던 슈만이지만 그의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슈만은 빨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금 무리한 연습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손가락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한 연습 방법은 약지 손가락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고 슈만은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접게 됩니다. 하지만 작곡과 함께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며 음악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특히 1834년 음악 평론지인 음악 신보를 창간하면서 많은 신예 음악가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슈만이 알린 음악가들 중에는 브람스와 쇼팽도 있었죠.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던 브람스의 연주를 처음 듣고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통해 시대의 정신에 최고의 표현을 부여한 사람이라고 극찬했고 쇼팽의 연주에 감탄하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 모자를 벗으십시오. 여기 천재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그를 알렸습니다. 근데 그 특유의 성격 때문인지 쇼팽은 슈만의 이러한 찬사를 조금 부담스러워했다고는 하네요. 이렇게 슈만의 음악 신보는 신인 음악가들을 많이 알렸을 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사에서 음악 비평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상당한 손가락으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게 됐던 슈만.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다른 의미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삼형제 모두 음악가로 활동하며 빈 왈츠를 세계적인 왈츠로 자리잡게 한 슈트라우스 가문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가 첫째 아들이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인데요. 이 슈트라우스 2세가 1853년경 신경쇠약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를 위해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슈트라우스 2세는 공학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동생 요제프 슈트라우스에게 본인의 악단 지휘를 잠시 맡기게 되는데요. 멀쩡한 직업이 있었던 요제프 슈트라우스는 이렇게 얼떨결에 음악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형의 악단을 잠시 맡아줄 뿐이지 음악을 계속하진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뷔 무대에서 발표한 작품의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 왈츠라고 지었는데요. 근데 이게 의외로 관객들에게 잘 먹혔다고 합니다. 실력도 나름 괜찮았는지 대중들에게 형의 버금가는 작곡가다 라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제프는 예정에 없었던 두 번째 왈츠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후 처음 왈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처음이자 마지막 왈츠, 마지막 이후 처음 왈츠. 제목을 좀 막 지은 것 같긴 한데 두 곡 다 당시의 인기는 어느 정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시적이고 감성적인 곡들을 많이 작곡해서 당대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슈트라우스 2세 역시 나와 막내 동생보다도 음악적인 재능이 더 많다라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슈트라우스가 74세까지 장수한 반면 요제프는 43세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봤을 때 만약 요제프가 더 오래 살았다면 왈츠의 왕은 요제프 슈트라우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곡가 중 최고의 악동을 꼽으라면 푸치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푸치니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한 악동이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잠시도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지 않는다라는 선생님의 기록이 쓰여 있었죠. 사진에서 보다시피 푸치니는 유명한 꼴초였는데요. 무려 14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담배를 너무 피고 싶지만 돈이 없었던 푸치니는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던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에서 파이프를 떼다 팔고 그 돈으로 담배를 사서 피웠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양아치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가 연주하는 오르간이라서 해당 파이프가 없어도 연주가 가능하도록 곡을 편곡해서 연주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담배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했던 푸치니는 결국 66세가 되던 해에 후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게을렀던 작곡가로는 단연 로시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 등 많은 오페라 작품을 남기며 이후 이탈리아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로시니. 성격이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빈둥빈둥 좀 게을렀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싫어서 누워서 작곡을 했고 악보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 주우러 가는 게 귀찮다고 새로 악보를 그렸을 정도라고 하네요. 거의 작곡가계의 나무늘보급. 작품을 받고도 빈둥빈둥 놀다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작곡을 시작하는 일이 많아지자 로시니를 고용한 극장장이 사무실에 그를 가둬두고 강제로 작곡을 시켰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작곡 속도는 또 굉장히 빨라서 세비야의 이발사는 무려 13일 만에 완성을 시켰죠. 게으른 성격을 빠른 작곡 속도로 커버했던 로시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로시니가 오페라를 통해 모은 재산이 무려 수백억에 달했다고 하니 역시 꼭 부지런한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잘 알려진 슈베르트. 슈베르트는 돈, 명예, 권력보다는 그저 음악 그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음악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곡이 유명해지길 원하고 대중 앞에서의 화려한 삶을 꿈꾸기 마련인데요. 슈베르트는 이러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었겠죠. 또 경제관념도 전혀 없어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밤에 떠리로 파는 음식을 겨우 사서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슈베르트가 음악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들 덕분이었는데요. 화려한 무대에 관심이 없었던 슈베르트는 그저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그 안에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이 슈베르티아데, 즉 슈베르트의 밤이었죠.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슈베르트에게 숙식과 음악회 장소를 제공해주고 악보의 출판을 대신해주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음악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흔히 천재 음악가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괴팍했던 베토벤, 지나친 완벽주의자였던 브람스, 정신병과 자살 시도 경력이 있었던 슈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다 빨리 요절한 슈베르트 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부정적인 모든 키워드를 모아놓은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후고 볼프죠. 텍스트, 즉 시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며 많은 가곡을 작곡해 독일 예술가공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인 후고 볼프. 이 후고 볼프의 성격은 정말 조울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괴상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들어가는 학교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하기 일쑤였고 성인이 되어 합창단의 지휘자로 일할 때도 단원들과 매일같이 싸움을 일으켰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 우울감이 심해졌을 땐 호수에 몸을 던지는 자살소동을 벌였던 적도 있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인간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을 정도로 뭔가 확실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별난 성격은 그의 극단적인 작곡 패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작곡에 대한 열정이 타오를 땐 1년간 하루에 2~3곡씩 막 가곡을 쓰다가 이런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면 1~2년간 단 한 곡도 쓰지 않고 칩거 생활을 하는 등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천재긴 천재인데 약간 특이한 천재인 것 같긴 하네요. 또 누군가 먼저 작곡한 곡을 듣고 아 이거보단 내가 더 잘하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면 바로 작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도발적인 모습까지. 문제는 그 작곡가가 슈만일 때도 그랬다는 거죠. 자, 에어 이스트라는 가곡이 있는데 같은 시를 바탕으로 만든 슈만과 볼프의 에어 이스트를 짧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를 두고 작곡한 곡인데도 확실히 볼프의 곡이 훨씬 화려하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볼프는 작곡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앞선 작곡가의 곡에도 거리낌 없이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슈만일지라도 말이죠. 자,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을 또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 그 작곡가의 원래 곡들이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또 그게 클래식을 알아가는 재미, 즐기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다른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작곡가 이야기는 3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